세계 민담 이야기 하와이 편. 태평양 한가운데에 영롱한 진주를 뿌려놓은 것 같은 하와이 섬들. 그 섬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주옥 같은 동화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여행, 항해를 통해 벌어지는 사연들을 갖가지 신화와 전설, 민담의 이야기들로 전해 내려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나무 창이나 돌칼 같은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인공들이 활약하던 시대는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에 이르기 전에 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인 듯 합니다. 그토록 먼 옛날 고대 쪽의 일들이 시간을 타고 내려오면서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오늘에 닿고 있다는 것은 신기하기조차 합니다. 영웅 라카와 난쟁이 마네훈의 어느 마을에 카이의 아들 어린 라카는 무럭무럭 자라서 늠름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라카보다 힘세고 용감한 젊은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창을 다루는 솜씨는 어떤 뛰어난 무사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또 힘과 용기를 겨루는 것을 무척 즐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카이는 아들을 몹시 자랑스러워했죠. 16살이 된 어느 날 라카는 산불을 나왔다가 왕국의 가장자리, 즉 거대한 포도 덩쿨이 구름을 뚫고 아래쪽 땅으로 늘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주 얘기로 듣던 그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의 아버지 카이는 포나투리족을 무찌르고 돌아온 후 왕국의 어느 누구도 아래 땅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러나 라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여기 내 모든 힘을 걸어볼 만한 상대가 있다. 어째서 내가 한 번도 시도해봐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아버지는 금지령을 내리셨지. 하지만 누가 감히 일러 바치랴? 그는 헐겁게 입고 있던 긴 웃옷을 벗고 허리에 걸친 옷을 단단히 조여맨 후 나무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쯤 구름을 뚫고 내려간 라카는 쉬기 위해 앉았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슬프다. 내가 바위문 여는 주문만 가질 수 있다면, 그 주문만 안다면 이 감옥에서 도망갈 수 있을 텐데, 누군가 날 여기서 꺼내주기만 한다면 그에게 8바다의 진주를 모두 줄 텐데. 라카가 들은 것은 바로 늙은 마법사 타마이아오의 음성이었습니다. 카이가 타마이아오를 절벽 바위 안에 가두었으나 타마이아오는 알고 있는 모든 마술을 부려 버티었으므로 바위 속에 갇혔어도 그 많은 세월 동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라카는 생각했어요. 바위 안에 사람이 있다. 라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어찌하여 이렇게 갇혀있게 되었나요? 타마이아는 바깥 세상에서 목소리가 들려오자 미칠 듯이 기뻤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지금 말한 자는 날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타마이아는 교활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불쌍한 늙은이의 따름이야. 어제 절벽 위로 거닐며 사과를 줍다가 발을 잘못 디뎌 깊은 틈바구니로 굴러 떨어졌는데 바위가 또 날 덮쳤다네. 제발 부탁이네만 날 좀 풀어주게. 100배 1000배로 은혜를 갚겠네. 라카가 물었어요.
노인 어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타마야가 말했습니다. 바위를 열게 하는 주문을 외워야 풀려날 수 있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주문을 알 수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네. 라카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카아이는 온갖 마술을 잘 알고 계시다. 이 불쌍한 노인을 구해낼 수 있는 주문을 아버지에게서 배워오면 어떨까? 라카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노인 어른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카는 포도나무를 타고 다시 올라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주문들 중에 바위를 열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카아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런 주문도 있단다. 오래전 너가 아기였을 때 내가 그 주문의 주인이었지. 그러나 나는 주문의 효력을 오래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어. 그러니 주인 없는 그 주문은 이제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된 셈이지. 라카가 물었습니다. 그 주문은 어떤 것인데요? 카아이는 무심코 주문의 내용을 라카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다시 포도덩굴을 타고 내려갔어요. 바위문 앞에 온 라카는 소리쳐 물었습니다. 노인 어른, 거기 계신가요? 그렇다네. 타마야도 마주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설마 자네가 그 주문을 찾아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라카가 대답했어요. 저는 한때 그 주문의 주인이었으며 지금은 하늘 바깥 왕국을 다스리는 내 아버지 카아이에게서 그 주문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아버지께서는 오래전에 주문의 효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셨답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그 주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도 죽고 없어요. 그러니 노인 어른을 도울 길이 없군요. 이 말을 들은 교활한 타마야는 생각했습니다. 내게도 이제 살아날 길이 생기는구나. 타마야는 말했어요. 그렇더라도 혹시 모르니 주문을 내게 가르쳐 주렴. 라카는 별 생각 없이 주문을 일러주었습니다. 즉시 타마야오는 그를 따라 주문을 외쳤습니다. 마티티, 마티타, 바위문이여 열려라. 타마야가 주문을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록 주문의 단어들을 알지는 못했어도 카아이가 주문의 권한을 건네주었으므로 타마야는 오래전부터 이 주문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절벽이 마치 하품을 하듯 열리고 사악한 타마야오가 바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두 눈이 불을 내뿜는 듯하고 두 손과 두 발에 큰 짐승의 발톱 같은 것들이 붙어있는 타마야의 모습을 보자 라카는 너무 놀라서 한마터면 포도덩굴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칠 뻔했습니다. 타마야가 외쳤어요. 이 바보야, 너의 아비의 철천지 원수를 구해낸 줄 알기나 하니? 날 여기다 가두고 내 왕국을 훔쳐간 내 아비 말이다. 이번에 날 구해주었으니 불쌍한 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러나 너의 아비에게 가서 전해라. 이제 내가 너의 아비 카이란 놈을 산채로 화덕에 굽고 수치된 뼈는 멧돼지에게 던져줄 것이라고. 그리고는 무슨 주문을 외자 그는 공중으로 솟구치면서 절벽의 발치개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람의 주인과 바다 괴물의 주인인 두 아우를 불렀습니다. 바람의 주인이 말했어요. 지금 나는 카아이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내가 배반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 괴물의 주인은 말했어요. 나는 카아이를 배반하고 형님께 복종하겠어요. 우리 살아남아있는 포나투리들이 모여있는 남쪽 바다로 갑시다. 거기서 카아이를 철천지 원수로 삼고 있는 포나투리족의 마술사 마투카와 손을 잡도록 합시다. 바다 괴물의 군대인 고래, 큰 가오리, 배영 대역족의 황새치 떼들도 날 따를 거예요. 타마이아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뒤따르는 바다의 주인의 힘을 빌려 마기 포나투리족의 본거지로 날아갔습니다. 그들 둘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을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포나투리족의 마술사 털투성이 마투카와 함께 살았습니다. 한편 라카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알고 탄식을 했어요. 아뿔싸, 이건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다. 그는 부랴부랴 포도덩굴을 타고 기어 올라가 머리를 떨어뜨린 채 아버지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카아이가 말했어요. 아들아, 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영원히 나쁜 짓을 못하였을 우리의 큰 적이 너가 법을 어김으로 해서 이제 세상에 나왔다. 그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누가 알겠느냐? 라카는 슬픔에 잠겨 아버지 앞을 물러났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카아이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라카는 어머니인 아름다운 하늘의 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노여움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아랫바다 섬들로 내려가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잘못을 되돌려 보겠어요. 그 전까지 어머니는 절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렸지만 그는 부시막대와 녹색돌로 된 단도와 도끼를 허리에 차고 타파천의 가방에 식량과 물병을 넣고 떠났습니다. 사흘 후 그는 포도덩굴의 발치에 도착을 했어요. 어디로 발길을 돌려야 할 것인지 망설이며 그가 해변에 서 있을 때 늙은 상어 한 마리가 물속에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아름다운 하늘의 딸은 아들 라카에게 물고기의 언어를 가르쳐 주었지요. 라카는 상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저씨. 상어가 대답했어요. 만나서 반갑구나. 그런데 인간이면서 우리의 말을 할 줄 아는 녀석은 누구냐? 라카가 대답했어요. 저는 라카라고 합니다. 하늘 바깥 왕국의 통치자 카아이의 아들이죠. 이 말에 상어는 몹시 기뻐하며 물에서 풀쩍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육지의 카아이에게로 데려다준 아들이 아니냐? 상어가 외쳤어요. 그리고 내가 등에 싣고 다시 그녀와 함께 하늘 바깥 왕국으로 데려다준 아이가 바로 너란 말이냐? 바로 그렇습니다. 라카는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실수로 뜻밖의 늙은 마술사 타마이아를 바위에서 풀어주게 된 사정을 상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상어는 칼같이 뾰족한 이빨을 갈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바다에서는 그가 죽은 듯이 보였는데 바로 사흘 전에 이곳에 내려와 바다 괴물의 주인과 함께 벼락치는 듯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갔단다. 그들은 바다에서 설치고 있는 포나투리족과 합세를 하기 위해 갔음에 틀림없어. 그런데 이 아랫바다 나라에서 너는 무엇 하겠느냐?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군요. 라카는 대답했습니다.
타마이아를 죽여 내 실수를 돌이키기 전까지는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고 나설 수가 없습니다. 상어 아저씨께서 어떤 섬으로든 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상어는 대답했습니다. 너의 어머니 아름다운 하늘의 딸을 위하여 8바다를 지나야 하는 곳으로 널 데려다 주마. 포나투리의 본거지에서 이틀간만 카누를 저어가면 되는 곳에 섬이 하나 있다. 이 섬 사람들은 오랫동안 끊임없이 포나투리족과 전쟁을 해오고 있어서 포나투리족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다. 너가 늙은 마술사와 저 식인종 무리들을 친다면 그들 모두 힘을 모아 자네를 도우려고 할 걸세. 이 말에 라카는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상어는 그를 등에 태우고 나흘 밤 나흘 낮을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섬에 도착을 했어요. 섬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고 하늘 바깥 왕국 지배자의 아들에 대한 대접으로 그를 즉시 높은 추장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풀로 만든 새 집을 지어 거룩한 지역으로 선포하고 라카 외에 어느 누구도 그 집 근처를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허리에 걸치는 붉은 옷, 조개 껍데기로 가장자리를 댄 치마, 칼루칼루라 불리는 좋은 해초로 만든 망토, 천국의 새 깃털로 장식된 투구, 따내린 머리에 끈에 최고로 좋은 진주 장식을 붙인 목걸이 등으로 추장의 위험에 맞는 복장을 모두 갖춰주었습니다. 그들은 또 새로운 추장 라카를 위하여 잔치도 베풀어 주었어요. 북 연주자들은 북을 치고 악사들은 현악기를 연주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와 허리 굽혀 절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 동안 그는 섬 사람들에게 마술사 타마이아와 포나투리족에 대항해 그들을 전멸시키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외쳤어요. 당신은 우리의 높은 추장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소서. 따르겠습니다. 다음날 그는 이 섬의 점쟁이 노파에게 갔습니다. 호박잎처럼 쭈그러진 살갗에 보고처럼 못생긴 할머니였는데 어찌나 늙었던지 그녀의 턱이 무릎과 눈꺼풀 사이에 대합 조개처럼 늘어져 있었어요. 인사를 마치고 라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40명의 무사를 태울 수 있는 군함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면 배 만들 나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노파가 대답했어요. 뒤엉킨 숲속에서 하얀 개 가죽 망토를 쓰고 사흘밤 잠을 자거라. 사흘째 되는 날 밤 너는 큰 나무들이 늘어선 작은 숲에 닿을 것이다. 그 중에서 이 파리들이 초생딸처럼 생긴 나무를 하나 골라라. 그는 점쟁이 노파가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그는 숲을 찾아냈어요. 그 숲에는 이파리가 좁고 초생딸처럼 구부러진 아카시아가 딱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일하여 돌도끼로 그 아카시아를 베어 넘어뜨린 후에 잠을 자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라카가 그곳에 가니 나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껍질을 벤 자국 하나 없고 땅에 잘린 도막 하나 없이 본래대로 서 있었어요. 몹시 이상스럽게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나무를 베어 쓰러뜨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일한 보람도 없이 그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점쟁이 노파에게 가서 사연을 말했어요.
노파가 말했습니다. 널 방해한 것은 난쟁이들이시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노파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마네훈네라고 부르는 족속이란다. 하늘 바깥 왕국에는 그런 족속이 없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라카가 간절히 묻자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아늑한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이곳에 왔을 때 여기 살고 있던 아랫바다 섬들 최초의 부족이란다. 당시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까지 거느려 바닷속의 새우처럼 수가 많았지. 그들은 추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무릎에도 못 미치는 대단히 작은 몸짓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쟁이라고 불린단다. 새 족속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들과 사이가 나쁜 올빼미족이 싸움을 걸어올 때까지 그들은 이 부락에서 우리 선조들과 함께 살았지. 올빼미 부족의 최고 추장이 바다에 떠있는 섬들의 올빼미란 올빼미를 죄다 불러 모았지. 올빼미 떼가 해를 가리며 구름처럼 몰려들자 이곳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단다. 너무나 많은 동족들이 죽임을 당하자 마네훈네의 추장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아 다른 땅을 찾아 이곳 섬을 떠났더란다. 그들은 세 개의 창을 연결한 크게 카누 100척에 올라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이 이 숲속에 있을 수 있나요? 라카가 묻자 점쟁이 노파가 대답했어요. 몇몇 마네훈네들이 추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들은 섬의 여자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자들이거나 혹은 긴 바다 여행을 겁낸 자들이었단다. 그들은 몰래 도망쳐 나와 숲속 동굴이나 늪속 통나무에 몸을 숨겨서 이곳에 남았단다. 그리고 그 이후 자손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은 올빼미족에게 졌다는 수치심 때문에 몸을 감춘 채 살고 있지. 그들은 5개의 위대한 마술 중 마지막 마술인 몸을 보이지 않게 하는 주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우리들 중에서는 마네훈네족의 피를 가진 사람만이 그들을 볼 수 있단다. 라카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요? 노파가 가르쳐 주었어요. 붉은 살갗에 눈썹이 무성하고 이마엔 굵은 털이 덮여 있지. 남자들은 땅에까지 끌리는 긴 수염을 기르고 있지. 키가 몹시 작은데도 그들은 엄청나게 힘이 세고 권투와 레슬링 시합을 좋아하며 달밤이면 대나무 썰매를 타고 돌투성이 산비탈을 타고 내리거나 절벽에서 돌덩이들을 바닷속에 던지고 뒤따라 뛰어내려 잠수하기를 즐긴단다. 노파는 또 그들이 호박과 칡뿌리, 알치류 이파리와 지렁이로 만든 생과자를 먹고 사는데 불을 일종의 독 있는 붉은 꽃이라고 믿는 탓에 불을 무서워하며 음식을 모두 날것인 채로 먹는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라카는 그들이 어떻게 나팔꽃 덩굴 줄기로 그물을 짜서 그걸로 큰 상어들을 잡는지를 들었습니다. 또 먹다 남은 상어는 개들의 먹이로 바위 위에 던져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산 꼭대기를 질주하며 연날리기 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들었고 또한 그들이 자기들만이 마술사와 이야기꾼 가수들을 갖고 있으며 코로 부는 피리와 잎을 말아 만든 나팔을 부는 연주가들이 추장을 위해 연주한다는 사실도 점쟁이 노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파가 말했어요. 자네는 난쟁이들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나무를 얻을 수가 없을 거야.
한 번 더 그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게. 그리고 밤이 되면 근처의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살펴보게나. 선물을 하나 갖고 가서 덤불에 걸어놓고 말이야. 그들이 그 선물을 마음에 들어하면 자네는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 말대로 라카는 다음날 세 번째로 그 아카시아를 베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녘에 여왕 진주를 장식으로 박아서 만든 자신의 목걸이를 덤불 위에 걸어놓고 몸을 숨겼습니다. 달이 떠올랐을 때 그는 수천 마리의 벌떼가 몰려오는 것 같은 흠흠흠 하는 소리와 수많은 작은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한때의 마네온의 족이 그 숲을 있는 데로 왔습니다. 난쟁이들은 키가 라카의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았는데 가슴이 넓고 똥똥했으며 붉은 흙 색깔의 얼굴에 긴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코로 부는 피리와 작은 북을 두들기며 깡충깡충 뛰고 춤추면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땅에 베어 넘어져 있는 나무를 보자 그들 중 하나가 화난 목소리로 외쳤어요. 또다시 우리의 나무가 잘렸어. 그들은 나무 주변에 원을 그리더니 목소리를 맞추어 소리쳤습니다. 나무 몸뚱이여 일어나라. 나무 토바가 날아서 불어라. 나무 껍질이여 닫혀라. 그러자 나무는 일어나서 그루터기 위에 붙여 꼿꼿이 서고 나무 토막들은 제자리에 가 붙었으며 껍질도 함께 제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나무는 예전과 다름없이 푸르고 힘차게 서 있었어요. 곧이어 그들 중 하나가 덤불 위에 반짝이고 있는 여왕진주 장식을 보았습니다. 우리 나무를 벤 자는 마음씨가 좋은 이로군. 우리에게 선물을 남겨놓았어. 그들은 선물 주변에 몰려들어 감탄했습니다. 마침내 또 다른 마네오네가 입을 하나 뜯어 그 장식품의 그림자가 이파리 위에 떨어지게 한 후 대나무 칼로 그 그림자를 잘라내서는 그것을 허리춤에 차고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유야. 뒤이어 그들이 떠나려는 것을 본 라카는 덤불에서 뛰어나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시오 난쟁이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 선물을 놔두고 가시는지요? 라카의 목소리에 모두 달아나려 했으나 그 질문이 그들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한 마네오네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자네 선물에 참으로 감사하지만 그 그림자만을 갖고 간다네. 우리들 마네오네에게 있어 그림자는 선물보다 더욱 값진 것이라네. 왜냐하면 선물 자체는 낡거나 깨어질 수 있어도 그림자는 항상 지금 있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일세. 라카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내가 저 나무를 가져가서는 안 되나요? 그 마네오네가 말했습니다. 우리들 최고 추장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곳의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네. 우리가 자네 부탁을 추장님께 전하겠네. 내일 밤 다시 이곳으로 오게. 그러면 추장님의 뜻을 알게 될 거야. 이 말과 함께 그들은 모두 몸을 돌려 바람처럼 빠르게 깊은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카가 어제 일어난 일을 점쟁이 노파에게 이야기하다가 그녀가 말했어요. 자네는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어. 오늘 밤 다시 가보게. 그러나 그들이 음식을 내놓거든 한 조각도 입에 대지 말게. 또 춤이나 음악으로 자네를 즐겁게 해주려 하거든 웃지 않도록 조심하게. 해가 지자 그는 다시 숲으로 가 아카시아 아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멀리서 흠흠흠 하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달려 나왔어요. 이번에 난쟁이들은 작은 북 대신 용암석으로 만든 단도, 톱상어 칼날, 상어 이빨이나 날카로운 섭쪽의 껍데기가 달린 곤봉, 상어 갈비뼈 등을 갖고 있었으며 맨 앞에 개꼬리가 달린 소매 없는 아마천 망토에 비둘기 털머리 장식을 단 최고 추장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인사가 끝나자 모두들 둘러앉았어요. 추장이 그 앞에 음식을 내놓도록 명령했습니다. 고래의 살코기를 날것으로 썰어 담은 접시가 나왔어요. 그러나 라카는 점쟁이 노파의 경고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게 필요한 나무를 얻어 군함을 완전히 지키기 전까지는 어떤 고기도 먹지 않겠노라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부하들에게 춤을 추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무리에서 약 10명이 일어나 이상하게 뛰어오르고 뒹굴면서 격렬한 몸짓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라카는 그 모습에 웃음이 나왔으나 점쟁이 노파의 말을 기억하고 돌부처처럼 근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춤이 끝나자 추장이 말했어요. 자네가 만약 고래고기를 먹었거나 춤추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면 결코 살아서 이곳을 떠나지 못했을 것일세. 군함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라카가 대답했습니다. 마술사 타마야오가 이곳 바다에 출몰하는 식인종 포나투리에 대항해 싸우기 위한 것이오시다. 그렇지,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추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네온의 족은 우리 피를 가진 사람만을 돕는다네. 우리가 그대를 도와야 할지 알기 위해 묻는 건데 그대는 누구인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늘 바깥 왕국의 통치자 카아이의 아들 라카올시다. 이 말에 추장은 창 3개를 이어놓은 것만큼 긴 수염을 가진 가장 나이 든 부하에게 말했어요. 이 라카오 선조의 이름들을 말해보. 그러자 그 늙은 마네온에는 라카 아버지 카아이, 어머니 아름다운 하늘의 딸, 그 할아버지 헤마와 할머니 울루,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유켈레 및 증조 할머니 와이틸리의 이름을 모두 읊었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말하자 추장은 말했어요. 그만하면 충분하오. 와이틸리의 남편은 우리들 중 한 사람의 후손이요. 라카 자네는 마네훈의 피를 갖고 있어. 핏줄이 우리를 묶고 있으니 자네 돕지 않을 수 없네. 자네는 나무를 가져도 좋아. 내일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자네의 군함을 만들어 주겠네. 이 말과 함께 난쟁이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점쟁이 노파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은 마을의 모든 계획에 짓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고 암탉과 수탉들은 꽃기호 하고 울지 못하도록 오목한 호리병박 속에 넣었습니다. 산새들까지도 숲에서 내쫓겨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마네온의 족은 일하는 동안 자기들이 내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을의 남자들은 오후 내내 그물로 새우를 잡으며 보냈습니다. 일이 끝나면 난쟁이들에게 일해준 보답으로 파로잎에 싸서 구운 새우를 대접하려는 것이었죠. 달이 떠오른 후 라카는 혼자서 숲으로 가보았습니다. 숲에서는 난쟁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들의 연장소리가 시끌벅적하였어요. 도끼들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대패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들이 흠 하고 흥얼거리는 동안에 카누는 모양을 갖춰갔어요. 40명의 무사가 앉아 노저울 자리와 어깨 위로 6사람이 올라설 크기만큼 높고 큰 돛대를 갖춘 길고 깊은 우아한 카누였습니다. 배가 완성되자 추장은 북을 울리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100명쯤 되는 난쟁이들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아리에 그득한 아와 포도주와 구운 새우를 가져와서 수고한 난쟁이들을 대접했습니다. 달이 떠오르기 1시간 전에 난쟁이들은 카누를 숲에서 해변으로 옮겨다 놓은 후 숲속 깊이 달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카는 그 카누에다가 하룻밤에 만든 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배에다 붉은 물감과 상어기름을 칠하여 달빛처럼 반짝일 때마다 닦은 후 식량을 실었습니다. 야자 껍질로 꼰 밧줄, 라미천의 돛, 창과 곤봉 등으로 장비를 갖춘 후 라카는 섬에서 가장 건장한 무사 40명을 노젓는 사람들로 뽑았습니다. 그들이 막 떠나려 할 때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라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배 젓는 노를 고치는 수성공입니다. 저는 노가 아무리 망가져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카는 그에게 함께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나와서 말했어요. 저도 쓸모가 있을 겁니다. 라카가 그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무엇을 할 줄 아는가? 저는 배에 고인물을 포내는 사람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아무리 물이 차올라도 여러 종류의 바가지를 써서 다 퍼낼 수 있습니다. 라카는 그에게도 바가지들을 가지고 와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서며 말했어요. 저는 어떤가요? 저 역시 쓸모가 있을 겁니다. 라카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어요. 저는 돛 꿰매는 기술자우시다. 저는 네모난 밧줄, 평평한 밧줄, 둥근 밧줄 등 어떤 밧줄도 만들 수 있답니다. 밧줄에 어떤 갈라진 틈소리도 제 기술 앞에서는 맥을 못 추지요. 그래서 라카는 말했습니다. 함께 가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이 마을의 늙은 마술사 나누아가 그의 집에서 나와 말했어요. 날 데려가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에. 그런데 나누아는 온종일 해변에 앉아 연만 날리고 사는 데다 늙어 쭈글쭈글하고 곱사등인 사람이었으므로 라카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무사들이지 연 날리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영감님께서 타실 자리가 없군요. 그래서 나누아는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마침내 라카 일행은 떠났습니다. 재앙이 덮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흘러가는 푸른 바다 위에만 시선을 둔 채 절대로 떠나온 곳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행운을 빌었습니다. 다음날 라카 일행은 바다에 떠다니는 커다란 호리병을 보았어요. 호리병은 행운의 상징이기 때문에 라카는 명령했습니다. 집어 올려라. 그들이 병을 집어들자 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날 집어 올린 것은 잘한 일이야. 늙은 마술사 나누아의 목소리임을 알아챈 라카는 그 땅을 다시 그 병을 물속에 버리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음날 바다는
바람도 잠잠하고 조용했습니다. 노젓는 무사들은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그들이 항해하는 바닷길에 큰 호리병이 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낙하가 말했습니다. 어찌됐든 저 병은 행운을 갖다 줄지 모른다. 그리고는 그 병을 집어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웬걸 반쪽으로 나눠지며 열린 병 안에는 나노아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노아가 라카에게 말했어요. 나는 포나투리 마술사보다 더 많은 마술을 알고 있다네. 자네는 내가 연날리는 것 이상의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한편 타마에오는 온 바다에 물고기들을 염탐꾼으로 보내놓고 있었습니다. 이 염탐꾼 물고기들이 라카의 카누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어요. 그는 바다 괴물의 주인에게 명령하기를 고래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윽고 라카의 군함이 남쪽 바다의 가장자리에 이르자 망보기가 외쳤어요. 오늘이 바로 우리들이 끝장나는 날이로구나.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래들을 거느리고 거대한 몹집에 왕고래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왕고래는 아가리를 쩍 벌린 채 카누에 다가와서 위턱은 카누 위에다 놓고 아래턱은 배 밑판에 갖다 놓아서 카누는 그 아가리에 끼인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나노아가 창을 잡고 주문을 외자 카누가 갑자기 10곱절씩이나 커지고 두꺼워지면서 왕고래의 혀 위에 곧바로 올라앉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때 왕고래가 혀를 꽉 닫자 카누에 찔려서 고래의 머리에 구멍이 나면서 고래머리가 산산이 바스라져서 곧장 죽고 말았어요. 왕고래의 거대한 시체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본 고래군대는 벌벌 떨며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다음번에 타마야오는 바다 괴물의 주인을 시켜 왕 가오리 에케가 거대한 가오리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도록 명령을 했어요. 다시금 남쪽 바닷길에 반의 반까지 온 라카 군함의 망보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죽는구나. 그들은 무시무시한 왕 가오리가 부하들을 끌고 오는 것을 보았어요. 왕 가오리 에케의 촉수는 아래로는 바다 밑바닥의 신호를 붙잡고 위로는 하늘을 때릴 수가 있었으며 잔인한 두 눈은 낮에 나온 달처럼 하얗고 둥그렇습니다. 마술사 나노아는 호리병 속으로 들어간 후 가오리 군대가 오고 있는 뱃길에 자기를 던져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왕 가오리 에케는 촉수로 그 호리병을 감아 입으로 삼켰습니다. 에케의 뱃속에 들어간 나노아는 호리병에서 나와 단도로 배 안을 온통 끊고 잘라 에케는 칠흑색 피와 함께 마술사와 호리병을 토해내놓고는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를 본 가오리 군대는 깊은 바닷속 동굴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털투성이 마투카는 포나투리 무리들을 불러 모아 라카와 44명 무사들의 살코기로 잔치를 벌일 것을 약속하면서 한밤중에 카누를 공격하자고 말했어요. 그러나 포나투리들은 라카의 아버지 카아이가 자기 족속을 1000명이나 죽였던 사실을 기억하고는 무서워서 마투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바다 밑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에 숨어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한편 타마이아오의 동생 바람의 주인은 공포에 사로잡혀 나머지 하늘 바깥 왕국으로 되돌아 날아가서 카아이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죽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이리하여 아들 라카의 행방을 알게 된 카하인은 아들의 용기와 배심을 몹시 기특해 했습니다. 그는 바람의 주인에게 말했어요. 즉시 남쪽 바다에 있는 내 아들에게로 가거라. 그에게 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고 나서 라카의 명령에 복종하여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화덕에 산채로 구워 죽이리라. 바람의 주인은 부들부들 떨면서 회오리 바람을 불러 라카의 카누에 자기를 데려다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라카 앞에 허리를 굽히며 카하이의 말을 전했어요. 라카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포나투리 마술사 마투카오 섬으로 가볍게 날라다 줄 힘센 강풍을 하나 불러다오. 바람의 주인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강풍의 날개 위에 탄 카누는 포나투리 마술사가 말뚝 울타리를 치고서 공격을 기다리고 있는 섬으로 속력을 내어 갔습니다. 이 마술사의 말뚝 울타리는 산밧줄로 큰 나무들을 엮어 세운 것으로 상어의 이빨로 양쪽에 문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복판에는 타마이아오가 앉아 주문을 외며 그의 온갖 마술을 다 동원하고 있었어요. 카누가 해변가에 닿자 나누아가 라카에게 말했어요. 나만이 털투성이 마투카가 지닌 힘의 비밀을 알고 있네. 그는 찬바람이 남쪽에서 불지 않을 때만 강한 힘을 발휘하게 돼. 찬바람이 불면 그의 힘은 시들해지고 마네. 바로 그때 그를 쳐야 하지 않겠는가? 라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찬바람이 불 계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누아가 대답했어요. 바람의 주인을 불러 명령하게. 라카는 즉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바람의 주인의 명령 한마디에 즉시 따뜻한 미풍은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강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라카는 무사들을 이끌고 마투카의 본거지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들을 묶어놓은 산밧줄을 끊고 돌도끼를 휘두르며 말뚝 울타리로 돌격했어요. 그동안 털투성이 마투카는 따뜻한 미풍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겁에 질려 떨기 시작했습니다. 타마이아는 계속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마침내 양쪽에 세워진 말뚝 울타리는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라카는 문 옆에 큰 불을 피우도록 하고 큰 돌들을 빨갛게 달아올 때까지 구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봐 마투카, 이리 나와라. 여기 널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마련해 놓았다. 마침내 포나투리족의 마술사 털투성이 마투카가 몸을 흔들며 문간의 모습을 나타내자 라카 쪽의 가장 대담한 무사조차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거대한 오징어 눈망울 같았고 온몸에 창 같은 바늘가시들이 덮인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마투카가 라카 쪽에 대고 으르렁거리자 라카의 무사들은 뜨겁게 달궈진 돌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넓적한 마투카의 입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빨갛게 달궈진 돌들이 입안에서 요동치자 마투카는 거대한 몸뚱이로 뒤틀어대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라카는 부하들에게 야자나무로 머리를 만들고 해초를 몸뚱을 꾸민 44개의 인형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들을 말뚝 울타리에 늘어지도록 밧줄로 매달았습니다. 그런 후 바람의 주인을 시켜 바다 위에 대고 외치게 했어요. 타마이아오와 마술사 마투카가 라카와 무사들을 죽였으니 포나투리들은 오늘 밤에 모두 나와서 고기로 잔치를 벌이라고 말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다
셀 수도 없이 많은 포나투리족 마귀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우우 함성을 지르며 물 밑에서 나와 뜯어먹으려고 서로 인형들에게 덤벼들었어요. 울타리 속에 숨어있던 라카와 무사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무기를 휘두르며 포나투리족을 덮쳐 아랫바다 섬나라들 모두가 꿈에도 그리던 거대한 소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을 잡아먹는 포나투리족은 영원히 그 모습을 감추고 말았답니다. 라카와 무사들은 포나투리족 무사들과 타마이와오 시체 그리고 마투카의 본거지까지 깡그리 불태운 후 군함을 타고 그들의 섬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주민들 모두가 뜨겁게 환영한 것은 두말할 것이 없죠. 이어 라카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하늘 바깥 왕국으로 되돌아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아버지에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